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퀘스터 여러분들 이제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세요.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거는요. 사실 북한이 오랫동안 핵을 개발해 왔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포기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투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네. 북한 핵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생기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 다른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신년사를 봐도 그렇고 4월 20일 열렸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7기 3차 전원회의인데 거기에서도 채택한 문건들을 보면은 병진 정책 이제는 끝났다. 한편에 자기들이 핵무기 가졌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경제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옛날 김정일 위원장이 있었을 땐 모토가 강성대국 건설이었거든요. 북한을 강력한 국가로 모습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를 챙기자는 그런 접근이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부국강병의 전략을 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메이지 일본 때도 부국강병 전략이 나왔죠.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한국에서 또 그걸 채택했었죠. 등소평 지도자도 중국에서 부국강병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니까 국방도 중요하지만 우선 경제가 먼저다. 그리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면 자연히 방위력, 국방력은 강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부국강병의 논리를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문정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다 예언이 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퀘스터 여러분들 질문 키워드 들어주세요. 자, 트럼프가 졌다. 네,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후에 미국의 언론 매체들에서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 좀 유독 트럼프가 졌다든지 북한에게 진 게임을 했다, 알맹이가 없는 그런 회담을 했다 해서 트럼프를 좀 과하게 견제하고 비난하는 그런 여론들을 많이 보게 돼서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굉장히 글쎄요, 궁금합니다. 트럼프가 질 이유가 있나요? 트럼프가 건진 거는 뭘 건졌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걸 건졌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건진 거는 결국 미국하고의 새로운 관계 수립,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보, 요걸 얻은 거거든요. 또 한국은 뭘 얻었느냐.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라든가 이것은 우리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간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거기에 그냥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승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도 승자가 됐겠죠. 중국은 이유가 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련의 행보를 보면은 중국이 계속 강제해왔던 쌍종단 쌍개병행 즉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잠정 중단하고 그러면 한국과 미국도 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자라고 하는 것 하나. 쌍계병행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건데 이번에 사실상 그게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제가 볼 때는 손해보는 국가가 좀 없다고 보는데 만약 일본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 문제만 하도 트럼프가 일본의 가장 큰 관심은 납치 일본이 문제인데 트럼프가 북측에다 그걸 전달했다니까 그만큼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외교에서는요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영어로 relative gain이라고 해서 상대적인 이득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상대적 이득의 차이가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외교는 기본적으로 다 윈윈입니다. 외교를 하는데 상대방에게 굴복을 시키고 항복을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견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타협점을 찾은 게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과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원할까? 그다음 한국의 통일을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주세요. 저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원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 대해서는 3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요. 첫째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 두 번째가 한반도의 비핵화, 세 번째가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반도 통일 문제는 이거였어요. 어떤 통일이냐예요. 그러니까 남쪽이 중심이 되는 흡수 통일은 중국이 반대할 거예요. 네. 그 다음 북한이 중심이 되는 적화 통일도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하니까. 그러나 남과 북이 합의를 통해서 이루는 통일, 가령 남북연합 같은 우리 남측 정부가 계속 주장하는 남북연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중국에서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북한이 중국에 의존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선택이 좀 다양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 네거티브하게 생각할 여지는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북한이 상종가가 됐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중국도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우리 남쪽도 끌어들이려고 하고 러시아도 끌어들이려고 하고 일본도 어저께 이제 아베 총리가 북한하고 실력 구축하고 북한하고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계 개선하겠다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번 점에서 가장 다 모든 국가들이 위너이지만 그 중에서도 전략적 위상이 가장 나아진 국가는 북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 강연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런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셔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름을 따서 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국제 정세나 정치 외교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글쎄 뭐 제가 한 건 별건 없는데요.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상식과 순리를 보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들, 수평적으로.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 두 번째 순리라고 하는 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역사가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 같구나 하는 요 2가지 기본 자세만 가지면요. 흘러가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1년 늦게 됐지만은 제가 작년 6월에 워싱턴에서 얘기할 때 가령 북한이 핵미사일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던 건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안 하는 이유가 돈 드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연합군사훈련 하면은 지금 협상 중인데 그게 북한에 대해서 자극적이 될 수 있다. 또는 도발적으로 될 수 있다. 영어로는 프로보커티브라고 썼는데 북측 매체에서는 그걸 자극적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자연히 그걸 중단하는 게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은 중단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순리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가령 참수 부대에 관해서 그것도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하게 되는 건데 북한 지도자 목을 따는 그런 부대를 만든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상식과 순리에 따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고 특별한 무슨 탁월한 재능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저같이 생각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못할 뿐이었고 저는 대신 얘기를 해드렸고 이 차이지 제가 무슨 큰 소위 예지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남자들의 희망은 뭐예요? 그 제목이 하도 이상해서. 네,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다시피 이제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이제 중고등학생, 남학생 아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래서 우리는 군대를 가냐, 그래서 우리는 군대를 가지 않느냐라는 게 정말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떤 식으로 될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상식과 순리를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하고 완전한 평화체제가 한반도에 오면은 우리가 국방비에 과다하게 투자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소위 군복무를 의무화시킬 필요도 없겠죠. 아마 그 상황이 되면은 아마 지원병제도로 바꿀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시작일 뿐인데 지금부터 평화의 기운, 평화의 봄이 온다고 평화의 여름이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그와 관련된 특별한 조치를 하긴 힘들 건데, 그러나 하여간 종전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실질적인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소위 감군이, 소위 군축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연히 그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이 되면은 자연히, 우리 남자들의 희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참 판문점 선언은 저 자신은 사실상 그건 예측을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몬스트라다무스라고 얘기하는데도 더 이상 전쟁은 없고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그 두 정상 그거 책임져야 돼요. 결국엔 독재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게 아닐까.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게 궁금하고 당장의 체제 유지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네요. 이 북미회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판문점 선언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이 판문점 선언과 이 앞으로의 국제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판문점 선언은 저 자신은 사실상 그건 예측을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몬스트라다무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빨리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에서 판문점 선언이 채택이 될 줄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었죠. 제가 볼 때는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빨리 관계 개선해갖고 자기들도 빨리 정상국가 되고 싶은 의지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대통령이 흔쾌히 들어줬고 진정성을 갖고 대해줬기 때문에 4월 27일 그 판문점 선언이 쉽게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판문점 선언을 보시려고 하면 우선 첫째, 서문의 가장 인상적인 것은 결국에 뭐냐, 더 이상 두 정상은 더 이상 한반도의 전쟁은 없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물론 거기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방점은 평화에 맞춰져요. 그리고 제1조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고위급 회담 곧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을 8월 15일 날 이산가족 재상봉을 실시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또 뭐냐, 소위 경의선과 동해선, 그러니까 철도와 도로 사업을 현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죠. 제2조는 뭐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단계적 군축을 조치를 취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두 정상이 신경을 썼던 거는 그 비무장지대 DMZ나 그 다음에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자꾸 군사적 충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좀 같이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그 비무장지대 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NLL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평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간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3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3조라고 하는 것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3자 또는 4자가 평화 조약을 만들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남북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에 두 정상이 확인했다. 이게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각자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해 나간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결국에 금년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평양을 방문한다. 이게 판문점 선언의 기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사실상 행운아인 게 1, 2, 3차 정상회담에 간 몇 안 되는 아마 서훈 차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저 민간인으로서 아마 제가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그 1, 2차 정상회담을 다녀온 거와 비춰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첫째는 두 정상이 목표를 너무나 담대하게 설정을 했어요. 더 이상 전쟁은 없고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그걸 천명하는 게 그것도 8천만 원결의와 전 세계 앞에 소위 천명한다고 딱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 두 정상 그거 책임져야 돼요. 그 두 정상은 책임지고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 새로운 평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실천적으로. 이게 상당히 흥미 있었어요.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 심지어 강력급 회담을 하더라도요. 복잡한 게 남과 북 사이의 의제 싸움이 상당히 심해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정치 군사적인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쉬운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방향으로 가자. 이게 북한의 접근이었어요. 북한이 그렇게 나오면 항상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고 한미동맹 해체 얘기가 나오니까 우린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앞에다 놓느냐면 그 한문으로 선의 훈안이라고 하는데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건 나중에 하자.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적인 걸 하고 그 신뢰를 쌓은 다음에 정치, 군사적인 걸 하자고 그랬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싸움이 없었어요. 남북이 공의, 어려운 것부터 하자.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과거하고 그 비교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제가 봤을 때 흥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비핵화의 명문화하는데 동의를 했다는 점이에요. 물론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선대의 유언이라고 해서 김일성도 비핵화를 얘기했다. 김정일 위원장도 비핵화를 얘기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명문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선뜻 비핵화하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예비 접촉에서 북한에서 그걸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번 4.27 판문점 정상회담은 안 열어졌을 거예요. 결국에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미국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구축하고 불가침 조약을 하자는 그 답을 딱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선제적으로 파괴하겠다. 일부에서는 다 그거 뭐 쓰고 나면 그 사실상 사용 가능하지 않은 터널을 없앤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아직도 사용 가능한 터널이 2개씩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쇄할 때 한국과 미국, 뭐 국제사회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초청하겠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전문가 초청은 안 하고 언론인만 초청하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로 봐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다는 거죠.